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인 영국에 도착해 미국이 돌아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순방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우방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성장세를 회복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 상승세에 대해선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임상시험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백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신약 개발에서 기업들의 가장 큰 도전인 임상시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녹색 채권 등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내며 흥행에 대성공했습니다. 700억 원 모집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 어제 낙폭을 만회를 하며 양시장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데요. 헬스케어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모습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손해보험 예비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업종별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씩 같이 정리해 보시죠.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가기 바라보면서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52% 상승한 3,23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16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1.44% 상승하면서 992 나타내고 있습니다. 990포인트도 넘었고요. 현재 14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093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1,546억 원, 외국인이 56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292억 원, 외국인이 1,487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60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인터넷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철강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원전 관련주, 자동차 대표주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보험원 영업 예비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4.26% 상승하면서 현재가 1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나오면서 4.6% 올려 세운 5,0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아프리카TV에 6.65% 상승한 11만 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 5%의 강세, 이루원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신풍제약이 급등세 나타냅니다. 20.95% 상승한 7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트로바이오는 현재 7%의 강세, 수젠텍 8.26% 올려 세우면서 1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가 4.61%, 옵티밤까지 현재 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제22회 철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하락세 보이더니 오늘은 상승세 보이는 철강주입니다. 현재 동국제강이 3.55% 상승한 2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대한제강이 2.20% 올려 세운 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분기 철근 실적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 나타내고요. KG동부제철 현재 4% 올려 세우면서 19,650원에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9.39% 빠지면서 현재 2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 KPS 3% 약세, 우리기술 낙폭 큽니다. 14% 내려가면서 현재 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진이 6%, BHI까지 현재 5%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현대모비스가 현재 빨간불로 돌아섰고요. 만도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낙폭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도가 9.95% 하락한 6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0.84% 약세, 기아가 1%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89,4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0.66% 하락한 93,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동양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 동양과 우선주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은 30% 올려 세우면서 1,9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 전 총장은 서울 남산 예장공원의 문을 여는 개관식에 참석하면서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동양 임원들은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동문이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동양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또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도 오늘도 이어서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서 또 여행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데요. 먼저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선 좀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브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역시도 외국인과 좀 매매 동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소에선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SK, OCI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오스템 임플란트, KG 이니시스, KG ETS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서비스 업종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다시 기지개를 못 폈었는데 오늘 좀 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성장주들의 재부각 속에서 좀 차별화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간 수익률 부진했던 이런 업종과 종목, 대표적인 게 이런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라든가 오늘 좀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등의 반등세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선물 옵션 좀 동시 만기를 맞는 상황 속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전반적인 업종 상승 속에서 지수 흐름은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1.5% 좀 하회한 점 등 이런 점 등은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그간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좀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인터넷 플랫폼 대표 업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강세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성장주 강세를 이들 종목군들을 비롯한 이 성장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이 또 역시나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경제 재개 전망 등에 따른 이런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업종, 대표적인 게 화장품 업종을 비롯해서 의료기기 업종의 강세도 역시나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화장품 업종 내에선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좀 해제된다는 가정하에 뭐 색조 카테고리의 이런 고성장 그리고 해외 온라인 매체 등의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뭐 에이블 CNC, 뭐 이츠 환불, 토니모리 등의 강세가 좀 일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실적 개선세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의료기기 업종 등의 이런 반등세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근 주가 강세 오늘 역시도 급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이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간 상승세 보였던 원전 관련주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 그간 수익률이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을 필두로 한 뭐 철강 업종 등의 반등도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순환매 장세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선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세가 하반기 지속될 여지를 오늘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 시장을 좀 압박을 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1.5% 정도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반등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에 뭐 주요 섹터 업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료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도 상승을 하는 업종 중에 하나고 또 하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스타항공의 인수와 관련해서 상승을 크게 하고 있고 에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평가 섹터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저평가를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음식료 업종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업황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런 시각이었는데 이 부분이 한 리스크가 하나둘씩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엽기저에 의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체력에 대한 부분에 이익 체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힘을 좀 쌓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1분기 때도 그렇고 제가 보도 2분기 때도 이 원가 상승에 의해서 약간의 좀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3분기부터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렴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PER로 봤을 때도 13배 내외로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프리미엄을 좀 받으면서 15배, 16배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가장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곡물가 상승이죠. 이 곡물가가 최근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제 가공식품 기업의 경우에는 곡물가 상승, 또 판가 상승이 이제 곡물가 하락과 마진 상승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곡물가 하락을 대비한 마진 상승을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글로벌 바스켓 전반적으로 올라온 원자재 가격의 충분한 이 가격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의 마진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현 시점에서 대외 환경에 따른 기업별로 봤을 때도 이 구조적 변화가 나오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심주로 한번 빙그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빙그레가 작년에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1,32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우선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 사업으로 인수를 하면서 롯데 대 빙그레의 양강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혜태의 이 아이스크림 사업부는 그동안 적자를 시현하다가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매출 규모와 영업 마진 고려를 했을 때는 혜태 빙가 사업부 마진은 개선될 공산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름 많이 덥죠. 이 여름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빙그레이기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름 스웨드로 빙그레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반응 말고 좀 외형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국 증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번 기업들의 실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7주 전에 결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들은 174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지금은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도 6% 증가한 1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관련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뚜렷했는데요. 무려 87%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실적 증가에 공모된 기업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예상 순이익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이 뚜렷한 업종들이 이전에 정보 기술이 아니라 지금 금융이나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기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부진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그 원인이 됐던 거고요. 결국 종합해 보면은 2020년까지는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디지털화 그리고 전기 자동차처럼 미래 산업을 바꾸는 이런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면 올해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또 기업 실적이 세상 주목받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밸류에이션 우위의 장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는 좀 가치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G7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초대가 됐는데 일요일 어떤 주요 의제가 있나요? 네, G7 정상회담이 197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가 1차 오일 쇼크 직후입니다. 세계 경기가 심각한 불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늘 주요 주제는 세계 경제가 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는 경제 문제 외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 또한 권위주의 전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 관련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 중동, 미얀마와 관련된 지역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G7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민주주의 국가들이 결속을 다지고 중국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국 원칙이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타협을 통해서 협력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이번 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인 현상 시도를 반대하는 문제, 그리고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문제, 또 신장 위구르의 대량 학살과 관련된 제노사이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강한 우려를 넘어서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협력을 해서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중국의 영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원칙을 깨고 FTA 체결이 되든지 국교 수립을 한다든지 북경 동계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동맹국과 그리고 우호국이 합쳐져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G7 정상회담에 이제 중국은 참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가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EU 정상은 항상 참석을 하고요. 이번에는 영국의 손님 초청 형태로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이 초대받았지만 중국은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고요. 또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죠. 선진국 모임에 참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슬람이 대부분이 위구르인들과 관련해서 구금이나 고문, 강제노동, 강제 불임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죠.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7 회담에는 당분간 참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전 신문과 방송 쪽에서는 의화단 사건과 관련해서 제국주의 국가 8개국가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신축 조약을 재조명하고 있고요. 중국 내 애국주의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국가들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제안이나 공동 대응 같은 발언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바이든은 G7 정상회담이 하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인 G7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대체제를 대신 세계에 공급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는 문제죠. 여기에 블루닷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의 성장 받침시켜주기 위해서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요. 시장 주도로 운영을 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사전 차단시키고요. 과잉채무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히토리와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을 창설과 관련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가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앞으로 낮춰가기로 했고요. 크린 반도체, 크린 네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인증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없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손짓고 헤엄치기식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반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동시에 되는데, 그러면 G7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2년 연속 우리가 G7 회담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제 G7에 버금가는 경제나 외교 수준이 올라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자회의 뿐만 아니라 양자 정상 외교도 활발히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글로벌 백신 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계속 넓혀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후쿠시마 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이어서 도쿄 올림픽 웹사이트에 독도가 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좀 확인할 수 있듯이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이제 앞으로 세계는 미국을 맹주로 하는 그 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중국을 맹주로 하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재 국가들로 세계가 분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신냉전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요. 안보도 동맹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신뢰가 무너진다면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는 지금보다도 친해져야겠고 중국과는 계속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미중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혀가는 게 앞으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친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좀 좋은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G7 정상회담을 얼마 안 앞두고 나서 이제 지난 3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기업 59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에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인 SMIC, 그리고 항공기 제작 회사인 중국 항공공업 집단, 그리고 통신 회사인 차이나모바일, 에너지 기업인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 부동산 회사인 코스타그룹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73%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감시 기업들을 포함시키면서 대중국 강경 자세를 보여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이 새로 포함됐던 것이 새롭게 드러났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까지 해당 주식이나 채권은 매수가 금지가 되고요. 이미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매각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문제, 또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찾아서 제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세계 반발이 일어나니까 중국도 약간 태도를 바꾼 것 같아요. 이 외교 전략을 전략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180도 태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늑대 외교로 할 수 있는 정랑 외교 계속 펼치면서 아무래도 안하무인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선을 넘었다고 비난전에 나서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1: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체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17+1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리투아니아가 탈퇴를 선언했고요. 또 1:1로에서는 호주가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외교 전략의 전랑 외교에서 개방적이고 신뢰와 사랑 그리고 존경받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미지 홍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법치나 인권, 자유를 계속 외면하고요. 또한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라든지 또한 민족주의를 계속 고집한다면 아무래도 반감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계에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외교 정책을 좀 바꾼 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산당이라는 거, 그리고 신뢰와 사랑, 존경받는 이미지를 담는 정책 홍보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그 소프트 파워, 매력적인 부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엔터 산업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한참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콘텐츠 제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 제작사라든지 K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지분을 좀 인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제 문제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홍보한다든지 한국 문화의 원류는 중국이라는 점, 또 미국의 패권에 반대한다는 콘텐츠를 한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자학원 대신에 유명 대학의 분교라든지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문제, 또 스타벅스처럼 중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차 강좌라든지 인사동, 대학로
인천국제도시에서 중국차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문화 패권주의가 한국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감정의 골도 앞으로는 좀 깊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을 기회로 조금 더 완화되는 외교 정책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473.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가 15.9%고 네이버가 17.7%, SNK가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 기록해줬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었고, 우성파워텍이 12.7%, MDM이 10.1% 수익률 달성하고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고려영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 11.1%, HMM이 20.2% 수익 내주면서 포트 제외시켜줬죠. 현대코퍼레이션 0.5% 수익 구간이었고 신성델타테크가 15.4% 수익 내주고 한전산업 4.1% 수익 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현재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남해화학, 대상, 한일네트워크스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종목들 AS 받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 전반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시장 전반적인 내용은 들어봤으니까 좀 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보자면 의료기기 그리고 치과 서비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글로벌 백신허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이제 아까 잠시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이 경구용 치료제죠.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머크사에서 좀 선구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 MSD라고 해서 머크라고 하죠. 머크 법인명이 이제 머크인데 글로벌 이제 이 화학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약품들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다양하게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를 좀 생산을 한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1조 한 3천억 규모로 선구매 결정하고 이제 미국에서 공개를 했어요. 지난 9일 날. 그래서 이제 아직 임상 3상은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 한번 치매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허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면역 항암제 만드는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부분과 함께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됐던 그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새로운 신고가를 막 갱신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게 되면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고점권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치료제랑 전혀 상관없이 다른 뭐 치료제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작년에 움직임이 많았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약 바이오 내에서 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 좋고 한데 뭐 웃지 못했던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올라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치료제가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어떤 종목이 이제 수혜를 입다라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섹터가 한 번 정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수혜를 입지 못했던 뭐 그런 섹터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약 한 1년 정도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승 흐름 타는 거 이어서 갈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녹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동안 우상향 흐름을 꾸준하게 이제 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의료보험에 요 임플란트 관련된 분들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고령화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로서 고령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좀 접근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은 해두시되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양대축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IT 섹터가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저기 SK 하이닉스라든지 IT 섹터들은 크게 지금 조정을 뭐 주지는 않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좀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게 무너진다든지 안 좋다라든지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저께 이제 시황 얘기 드릴 때 주유소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콜옵션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시장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부터 해서 좀 강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5일선을 지금 저항으로 해서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종가쯤에 만약에 5일선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그림으로 마감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내일 아침 정도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5일선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뭐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더라도 무난한 박스권 흐름으로서 이런 중소형 관련주, 중소형 테마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분출하기에 그런 편안한 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안 좋게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시는 추세대 하단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밀려 내려올 때는 아침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일정은 관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정도 만약에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면 한 3,200포인트 이하로 21선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적인 부분은 현재 우상향 정배열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종목들 안에서의 눌림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바닥권에 완전 바닥권에서 좀 한 6개월 이상 행보하던 흐름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뭐 주식 그렇게 이제 경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매매 트레이딩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수익을 내기 편안한 그런 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상단에서 이제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보복 소비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임플란트주들의 강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적인 업종도 살펴봤고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한 종목씩 AS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메디포스트도 이제 좀 반등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은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메디포스트는 코로나19랑 좀 상관없이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었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줬던 부분들, 요게 이제 카티스템, 생산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메디포스트 역시나, 주가가 이제 추세가 이제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또 돌려 세우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역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고 그리고 오늘 보면 5일선을 돌파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단기적인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1선을 지금 계속 저항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이 1차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부터는 추세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 보면 뭐 바닥권에서의 저점을 잡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저점을 좀 잘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메디포스트 역시 굉장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또 추후에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남해화학이 뭐 크게 뭐 반등이 없습니다. 지금 5일선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박스권을 계속 오랜 기간 만들어가면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는 앞에 이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벗겨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좀 바로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갈 자리에서 못 갈 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오늘 우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지금 그런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한 20거래일 좀 봐서 평균적으로 평균 거래량 대비 현저히 낮은 거래량이거든요. 요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이런 변곡점이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많이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죽여놓고 다시 한번 거래량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두고 움직일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친환경 연료 관련된 그런 선박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금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암모니아를 활용한 뭐 연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로서 활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다만 앞에 보이는 고점의 이격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를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차례 정도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 좀 지켜보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제외하는 방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추세대 상단을 뚫어줘야지 위로 강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와줄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 조정 굉장히 이쁘게 잘 받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쯤 해서는 상승 출발해서 좀 강하게 올라간다면 괜찮은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이제 대상인데요. 지금 대상은 뭐 21선을 좀 올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아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동은 이제 잔잔하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나왔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요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주가가 수렴을 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전고점이 3만 원대 이 가격대를 다시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식품 관련주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식품이죠. 그래서 이 강한 저항 구간을 좀 돌파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일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한일 네트워크를 우리가 진입한 이유는 뭐 실적적으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이준석 관련주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관련주들 중에서 뭐 삼보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넥스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주가 오늘까지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그 국민의힘 당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10시부터 해서 이제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 요 사이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뭐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이 투표 결과는 집계가 돼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만약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재료 소멸로 보고 일단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내일 아침 9시부터 이제 장 시작해서 10시 정도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뭐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0시 반 사이에 이런 주가 흐름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일단 뭐 가격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손절을 하고 나온다.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넷 같은 경우는 내일 기일이니까 내일이 뭐 시세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떤 변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하단으로는 뭐 손절가 잡혀 있는 6,800원 이탈하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10시나 10시 30분 사이에 위로 시세가 나온다면 뭐 이 수익률 목표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적당히 약수익을 좀 챙기는 방향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장중에 뭐 이 대응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노량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시거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교주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챙길 때 수익 잘 가져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